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찾는 공간 중에 하나인 보암동의 환기미술관과 석파정 서울미술관 그리고 커피 맛집 중에 하나인 클럽 에스프레소를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암동 첫 번째 방문지는 환기미술관으로 달려가 봅니다. 환기미술관은 1992년 개관 이래 한국미술의 거장, 김한규 예술의 집약체인 의미 있는 공간이자 과거의 김한규와 현재의 관람객이 만나는 감동의 순간들이 축적된 예술의 공간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2024년 대규모 미술관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여 미술관에 담긴 역사는 그대로 지키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한 환기미술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자 김한규의 예술 철학은 담은 전시 영원한 것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로 다시 관람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비싼 화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김한기입니다. 2019년 홍콩 크리스트 경매에서 그의 말년 작품 우주 5-72-200이 132억 원에 낙찰되며 김한기는 한국 작가 중 가장 비싼 작품가를 기록한 주인공이 되었죠. 심지어 역대 가장 비싼 한국 작가의 작품 10점 중 9점이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김한기 작가님은 한국적인 정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세계인이 공감하는 조형미와 색감을 지닌 작품 세계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명상의 세계로 이끌고 전통미를 현대화한 세련된 화면 구성으로 민족 정서와 자연을 추구한 조형시를 창조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930년대부터 가장 전위적인 활동이 하나였던 추상미술을 시도, 한국의 모더니즘을 리드하였으며 1950년대에 이르러 산, 강, 달 등 자연을 주체적으로 밀도 높고 풍요로운 표현으로 한국적 정서를 아름답게 조형화하였습니다. 김한기 작가님의 예술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약 3년여의 파리 시대와 아울러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1963년에서 작고한 1974년에 이르는 뉴욕 시대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파리 시대와 서울 시대를 포함한 1950년대까지 그의 예술은 엄격하고 절제된 조형석 속에 한국의 고유한 서정의 세계를 구현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 뉴욕 시대에는 점, 선, 면 등 순수한 조형적 요소로 보다 보편적이고 내밀한 서정의 세계를 심화시켜 전면점어라고 불리는 명상적인 시적 공간으로 숭고한 추상의 세계를 남겼습니다. 동경 서울시대 1933년부터 55년까지 청년 김한기는 1933년 일본 대학 예술과 미술부에 입학하여 이듬해인 1934년 일본 화단 내에서 전위를 표방하는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의 연구생으로 참여합니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교육한 후지타 츠크하루, 도고 세이지 등에 의해 유럽을 풍미했던 입체주의, 구성주의, 미래파 등의 미술사조를 통해 추상화에 대한 열의를 키워나가게 되며 이가회, 백일회, 광풍회, 자유미술가협회 등의 전위적인 미술단체에서 몇 차례의 입선과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경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종달새 노래할 때는 당시의 복합적인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고향의 누이 동생을 생각하며 한복을 입은 여인상을 화면 중심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체나 팔의 경우 구체적인 묘사를 지향하고 머리에 올린 바구니와는 그대로 투명하게 노출하면서 대담하고 실험성 강한 표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한편 작품의 제목이나 화면의 모티브들은 한국적 초상성이 담겨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한기는 추상미술에 대해 교우들과 단체를 결성하고 문화예술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루면서 전통미에 대한 개인과 문화적인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도서의 표지와 장정, 사파를 그리거나 수필 전시 비평글을 발표하고 골동과 서화 등을 수집하며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키웁니다. 김한기는 특별히 달 항아리라 불린 백자대오에 대한 애정과 수집이 각별하였는데
흙과 유약의 오묘한 조화로 빚어진 조선 백자의 부드럽고 미미한 빛깔과 단순한 형태가 현존하는 미적 가치 중 으뜸이라 여기며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라 칭송하였고 1940년대부터 작품의 소재로 적극 표출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간 김한기는 당시의 어수선한 상황에도 창작열과 예술혼이 꺾이지 않고 신문 잡지 등의 글을 기고하거나 피난지 풍경, 판잣집, 피난지 거리 등의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내는 등 계속해서 작품을 구상하고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947년 결성한 동인단체인 신사실파를 피난 시절의 막바지까지 이끌었으며 동시에 현대미술의 미래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구상에 매진하면서 전통 기물에 대한 예찬과 자연주의적 내용이 짙은 조형세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그가 동경시대에 보여주던 비대상적인 구성은 서울 부산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산, 달, 구름, 백자항아리, 매화 등 한국의 자연과 조선 문야를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자연이나 정물 소재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반추상의 간결한 선들은 조형의 기본을 탐구하던 기하학적인 모습에서 두터운 마테리얼 속의 한국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김한기 예술세계의 근저에 흐르는 한국적 풍류의 표현과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감흥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파리 서울시대 1956년부터 1962년까지 김한기는 일찍이 한국 고미술에 대한 애착과 수집열이 대단하였는데 소장품 중에서도 가장 애환한 것은 폼에 넘치도록 크고 둥근 유백색과 청백색의 항아리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항아리들을 마당에 내다가 초석기에 올려놓고 감상하였고 백제 항아리를 기물 이상의 자연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백제 항아리는 본래 절제와 지조, 규범을 중요시하고 자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 가치를 볼 줄 알았던 당대 지성인의 격조와 품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조형물입니다. 작가는 일찍이 문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자연과 그러한 자연의 반영물인 백제 항아리에 뛰어난 감시관을 발휘하여 담백하고 무심한 듯 절제된 아름다움에 대한 시감을 50년대 회화의 중심, 모티브로 승화시켰습니다. 김한기가 백제 항아리와 함께 즐겨 그렸던 소재인 산월 풍경은 195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그의 예술관과 회화의 양식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작가는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로 산봉우리와 우거진 숲, 둥근 일원, 일렁이는 구름, 흘러가는 강과 바다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작가의 산월 풍경은 산소와의 형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림 안에 쏟아나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자 하는 기운 생동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색조의 바탕 위에 자연의 원형으로서의 산호를 구현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푸른 청색은 만물이 생선하는 장으로서 생명의 흔적이 담겨진 청색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김한기는 1950년 파리로 건너가 작업을 하면서 전통에서 영감을 구하는 성향이 더욱 심화되는데 1957년 1월에 쓴 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시 정신이요.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할 것 같소. 거장들의 작품에는 모두가 강력한 노래가 있구려. 지금까지 내가 부르던 노래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나는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소. 이 글에서 작가의 전통적 조형미와 색칠감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각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한기는 50년대에 그만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백한 청색 주조 화면, 평면적인 면의 구성과 장식성, 그리고 촉각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두터운 질감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 다양한 화법으로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로 구성된 서정적이고 시흥이 넘치는 조형세계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의 외형에서 출발하였지만 보편적 개념의 형태로 단색조의 무한 공간 속에 작가가 꿈꾸는 이상형의 단면을 구현한 것입니다. 3년간의 체류 기간 동안 니스와 브뤼셀을 포함하여 5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파리에서의 소재나 색채 실험은 후기에 해당하는 뉴욕 시기에 새롭게 발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김한기는 미국으로 건너가 1963년부터 작고한 1914년에 이르는 뉴욕 시대를 통해 1950년대 후반부터 산, 달, 강, 새, 나무 등이 있는 자연 풍경을 순수한 점, 선, 면의 조형적 요소로서 내밀한 서정의 세계로 심화시켰습니다. 1968년 1월 23일 작가 일기에
나르는 점, 점들이 모여 형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모티브는 뉴욕 시대에 행해진 과슈와 콜라주, 그리고 파미의 마쉐, 오브제, 종이의 유체, 드로잉 등과 같이 재료와 양식의 범주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다양한 조형 실험을 거쳐 70년대 들어서면서 화면 전체를 덮는 전면 점화로 발전됩니다. 김광섭의 시 한 구절의 제목을 붙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로 잘 알려진 전면 점화 시리즈는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기자도의 그 넓고 아득한 바다와 하늘 풍경을 연상시킵니다. 악요칠한 밝고운 색면에 테레핀을 풀어 묽게 만들 유체 물감으로 선을 긋고 담체를 연상시키는 점을 찍음으로써 무한히 확장되어가는 우주적 공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작가는 고착되지 않고 안으로 스며드는 점을 반복해서 찍음으로써 점이 선이 되고 그것이 모여 하나의 면이 되는 서로가 개별적인 요소로서보다는 융합된 하나의 조화로 완성합니다. 또한 점은 화면에서 번지고 얼룩지면서 하나하나가 개성을 지니면서 풍부하고도 다양한 짜임과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일정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구성이 아니라 이기치 않는 잠재성을 드러내면서 태어나는 유기체이며 이러한 특성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화면이 숨을 쉬는 듯한 생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뉴욕으로 건너간 후 민족적 색채에서 나아가 보다 보편적이고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회화를 추구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예술관의 변화에 따라 자연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애착과 감동을 화표에 표현하는 그에게 거대한 기계 문명으로 대표되는 뉴욕의 환경은 소재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하나의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감각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외부의 존재가 아닌 작가와 함께 살아 숨쉬는 그 자체의 생성의 원리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관조적 시선을 통해 차가운 도시에서도 자연과 무한한 우주적 공간에 대한 가장 순수한 시정을 토로하는 온기를 회화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한기 작가는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정 새롭고 경이로운 김한기만의 추상우주를 창조해 세계인과 나누려 했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모두 다 사람을 울리는데 미술을 그렇지가 않다. 울리는 미술은 못할 것인가. 그는 점화로 그것을 성취합니다. 현재 그의 점화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 미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단색조를 기반으로 한 동일 행위의 반복이라는 점화의 특징은 한국의 젊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1970년대 단색화의 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광석 시인의 시로 환기미술관 방문에 깊고 진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합니다. 김광섭 저녁에 1969년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추상으로 한국의 미를 세계의 미로. 김한귀. 환기미술관의 깊은 여운을 하는 채로 부암동에서 두 번째로 방문하는 곳은 석파정 서울미술관입니다. 서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핵심적인 국제문화 도시입니다.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용광로이자 다양한 문화가 오가는 허브입니다. 서울미술관은 서울의 이런 정체성에 더욱 선명한 색채를 더할 개성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서울미술관은 무엇보다 감상자가 창조자가 되는 미술관을 지향합니다. 감상자가 미술관과 전문가들의 권위에 눌려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미술관이 아니라 스스로 감상의 주체가 되어 창조적으로 감상하는 미술관을 지향합니다. 현재 전시하고 있는 주제는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입니다. 서울미술관의 소장품전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에서는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예술가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글과 편지들을 선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탐구하고 작품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술 세계는 단순히 캔버스나 종이 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기쁨과 슬픔, 고뇌와 번민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이는 그들의 글과 편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술가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작품과 글, 편지 속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예술이 결국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이번 전시가 한국 미술사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예술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이 전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술가들의 열정과 진전성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메인 주제인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의 전시 주제가 반겨줍니다. 첫 번째 작품은 신사임당의 작품들이 반겨줍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예술가로 사임당이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닌 중국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본받겠다는 뜻을 담아 스스로 지은 당호입니다. 율곡이이가 어머니 사임당의 행적을 기록한 선비행장에 따르면 사임당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산소화와 묵포도도, 초충도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초충도 10점을 소개합니다. 최고급 한지인 감지 위에 그린 10점의 초충도는 하나의 화첩으로 제작되었으며 복을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들이 화면 위에 완벽한 구도로 표현된 점이 돋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충도는 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사임당의 초충도는 동시대를 살았던 문장가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호평을 받았고 예술가로서 사임당의 천재성을 극찬하는 문헌들이 전해집니다. 사임당이 직접 지은 시의 글귀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세웁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홀로 서울 향해 떠나는 이 외로운 마음. 고개 돌려 북쪽 고향 바라보니 아득한데 저문 저녁 푸른 산에 흰 구름만 날아내리네. 백알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보다. 옆에 있는 작가의 편지 중에 1963년 한국 추상화의 거장 이응노 작가가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작가에게 보낸 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파리로도 왔다 간 지가 벌써 몇 해 된 듯 싶네. 그동안 여러 가지 곤란을 겪으면서 화도를 따르는 것 고마운 일일세. 언제 우리나라가 올바로 잡히고 국태민안한 노래가 나올지. 쓸데없는 나에게서 오는지 한낱 국민으로서 걱정만 할 수 없네. 그러나 때는 흐르고 또 흐르고 우리 조상들이 못한 일 우리들이 해야 하고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며 또 우리들을 따르는 후진을 올바로 이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각자가 모든 생존 부조리에서 오는 현실인지는 몰라도 조상도 자손도 생각지 않고 조상을 팔고 자손을 팔며 나라도 팔고 제가 팔리는 줄도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갖은 수당 방법으로 오늘만 살고 내일도 모르는 우리들이 되고 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들 다음에 미정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리 삶을 우리가 깎아먹는 것일세. 이것은 화개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것일세. 1963년 한국 추정화의 거장 이응노가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991년 청경자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작 감사하다는 편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10여 년 동안 편지 쓴 일이 드물어 펜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종일관 저를 믿고 변치 않은 동경의 붓을 들어주신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깊은 늪에 빠져있는 저의 불행한 사건이 가끔 식도 부분에 분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앞으로 보다 차원이 다른 작품 세계를 염원하면서 노력하고 작품들을 위해 남은 생명을 불태워갈 각오입니다. 1979년 김기창 작가가 심경자 작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미국일 끝내고 와니 부부와 같이 이태리 로마 파리를 들렀네. 다시 보는 이태리 르네상스 문예 부윤기의 예술의 극지.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두 사람은 진정 하늘이 내린 화가들이란 걸 재확인했네. 두 천재와 쉴 줄 모르는 노력의 발자취는 나를 몹시 부끄럽게 했고 하늘에서 용서를 빌 정도일세. 이대원 작가가 60년 지기 참 고마운 사람이란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집사람 이영금과는 학생 시절에 만나 1945년에 결혼했으니 올해로 결혼 60주년을 맞게 된다. 집사람은 여의전 출신의 소아과 의사인데 내가 외조를 한 게 있다면 아내의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나에게 그림이 중요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의사라는 직업이 중요하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5아이를 키우면서 큰 갈등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업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은 아내의 일도 자신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점이 연탄 갈아주고 설거지해주고 가사를 돕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일이다. 한국 회화 역사를 얘기할 때 추상화의 대가인 유영국 씨의 편지입니다. 60세까지는 기초를 좀 해보고 자연으로 더 부드럽게 돌아가 보자는 생각으로 그림을 했었다. 현재 나에게는 노인으로서 노년의 흥분이 좀 더 필요하다. 요즘 내가 그림 앞에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 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배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끝을 바싹 나의 내면에 동여매고 작업에 임할 것이다. 유영국, 산속에 들어서면 산을 그릴 수 없어에서 1955년 김한기 작가가 아내 김양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1955년 멀리 파리에서 처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 나의 향인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느낌이 날리는 성북동 산 아래에서 으스러지도록 안아준다. 너를. 나의 사랑 동림이. 프랑스 포르도 최고의 명품 와인 중 하나인 샤토모통 로칠드는 와인의 품질뿐만 아니라 1945년부터 매해 세계 최고의 화가에게 와인 라벨을 맡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화백 중에 유일하게 2013년도 빈티지를 이완 화백께서 그리셨는데요. 이완 화백께서 이세득 작가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선생님께 올립니다. 차츰 날씨도 따뜻하여 오는 요즘 선생님 별거 없으시고 창작 생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계실 테지요. 선생님 편지 반가이 받았습니다. 그처럼 기뻐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지경입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힘써 좋은 작품 만들어서 부끄럽지 않은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곳곳에서 따뜻히 아껴주고 감싸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은 더없이 기쁘고 든든한 일입니다. 동경 한국전 때는 저 때문에 선생님이 많은 욕을 먹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얘기를 잃지 않아서 그렇지 실은 저를 앞에 두고 직접 호령하는 선배도 있었고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런 그림 집어치우라고 근대미술관 모 씨에게 청원을 올린 작자도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서글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 남 앞에 자랑할 만한 작품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남도 아닌 자기 나라 선배들에게 기막히는 모욕을 당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이 어떠한 공공에 빠져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선생님께 그 애로를 덜게 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더 한층 배워서 그네들에게 떳떳이 자랑할 수 있는 작품을 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제 얘기만 잔뜩 늘어놓아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인지 선생님께는 무엇이든지 자꾸 얘기해보고 싶어져서 그럼 부디 몸조심하셔서 좋은 작품 만드시기를 빕니다. 1969년 이완이 화가 이세득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이번 전시에서는 이중섭 미공개 작품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이중섭의 편지와는 1954년 이중섭의 첫째 아들 태연, 아스카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중섭은 추운 겨울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양피 점퍼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안부를 아내와 두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중섭과 친구들의 뜨거운 우정, 그리고 가족을 향한 이중섭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중섭 화가는 20세기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특히 소를 많이 그려 한국적인 미를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릴 때는 하루 종일 소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사후에야 그 진가를 인정받아 작품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비교되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고흐가 개척교회 목사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빈궁하게 살아온 것과는 달리 이중섭은 일제강점기에 돈이 많이 드는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던 집안 출신입니다. 단지 북한이 건국된 이후에도 조선미술건설본부 등에 활동하며 북에서 공산당 동맹에 임하다 6.25 전쟁 이후 피난을 오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험한 시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다가
영양실조와 간암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통에 가난한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혀있을 뿐입니다. 그의 재능을 안타까워한 지인들에 의해 사후에 회고전이 열리고 점차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1970년대 집중 발굴인데요. 1990년대 이후에는 박수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민화가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남덕. 일본 유학 시절 도쿄문화학원에서 만난 이중섭과 야마모토 마사코는 1939년 봄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마사코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만남이 어려워지자 이중섭은 마사코로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엽서를 보냈습니다. 글씨 대신 그림을 가득 채우고 오직 마사코의 주소만을 적어보낸 엽서는 1941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중섭은 자연의 구상적인 소재부터 기하학적인 문의까지 다양한 소재로 마사코로 향한 열렬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의 기호학이라고 불리는 이중섭의 엽서와는 오늘날 은지화와 더불어 이중섭을 대표하는 장르로 여겨집니다. 이중섭 작가의 황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품 1인 황소는 작가가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던 통영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당당한 기세의 소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이중섭 작가의 자화상이자 우리 민족의 기계를 상징합니다. 서울미술관 2층 전시장으로 이동하면 서울미술관과 알럭스가 공동 주최하는 아트 오브 럭셔리는 조선시대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폭넓은 시대적인 배경을 지닌 예술 작품을 통해 본질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럭셔리는 풍요를 뜻하는 라틴어 럭셔스에서 파생되어 17세기 이후 사치를 의미하였습니다. 오늘날 럭셔리는 호화로운 사치품이자 뜻밖의 호사를 말하며 명품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진 외면의 물직성과 더불어 시간이나 경험과 같은 희소성을 지닌 가치까지 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전시는 동서양의 다양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예술품을 통해 가변하는 의미를 지닌 럭셔리 고유의 미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 작품을 만나며 럭셔리의 다면적 본질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Material Luxury, Form and Sensation.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정교하고 창조적인 럭셔리는 일견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읽어온 예술가들의 작품과 닮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럭셔리의 물질적인 속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잘 알려진 쿠사마 야오이의 펌프킨부터 상업 인쇄분해 기법으로 제작된 앤디 워홀의 플라워즈, 셀러브리티의 신체를 본딴 살바도르 달리의 소파, 일상적인 언어를 예술로 승화시킨 로버트 인디애나의 조각에 이르기까지 저명한 작가들의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Inspire Luxury, Sen of Transcendence. 알럭스가 정의하는 럭셔리는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감각과 상상의 세계로 확장되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은 개인에게 깊은 내면적 여운을 남깁니다. 이곳에서는 물질적 럭셔리와 정신적 럭셔리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며 보이지 않는 매개체인 향을 소재로 디지털 기술과 감각적인 해석을 결합한 영상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알럭스는 함께하는 브랜드의 향수 노트를 바탕으로 4가지 향을 선정한 뒤 각 향이 지닌 후각적 본질을 원료가 지닌 촉각적인 특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또다시 독창적인 톤, 컬러, 소재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재해석되어 관람객이 영상을 보며 스스로 향을 연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구현된 가상의 센트, 스케이프 향의 공간은 후각, 촉각, 시각의 감각적 경험과 디지털의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럭셔리의 정의를 전달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물질적 감각이 정신적 사유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탐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럭셔리의 주제인
Spiritual Luxury, Concept and Experience입니다. 오늘날 시간, 경험, 지식, 자유와 같은 개념은 럭셔리의 비물질적인 속성과 연결됩니다. 본 공간에서는 정신성을 표출하고 다양한 내적 탐구를 시도한 작품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럭셔리로 인식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제된 색채와 섬세한 질감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물질의 영역에서 정신적인 영역으로 관객을 인도하며 묵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한국인의 정신성을 이어온 현대 도예 작품과 이를 주제로 표현한 작품들에서 럭셔리가 탐구하는 헤리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 럭셔리 업계 전설적인 분들이 주관적으로 럭셔리를 정의한 문구가 있어 소개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럭셔리는 지속적인 압박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전설의 샤넬 패션 디자이너 칼 라카펠. 진정한 럭셔리에는 본연의 소재와 장인의 정성이 필요하다. 크리스티안 디올. 럭셔리 주제에 맞는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연이어 전시되고 있어서 작가들의 면면을 소개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서보는 단색화 운동을 주도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묘법 연작은 낙서와 같이 연필로 끊임없이 선을 긋는 전기묘법 시대와 한지를 풀어 물감에 갠 것을 화폭에 올린 뒤 긋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제작한 후기 묘법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묘법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비우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기의 색채 묘법은 형태를 만들고 풍부한 색감을 강조합니다. 권영우 작가님. 한지를 붙이고 구멍을 내는 작업을 통해 재료에 물성을 실험하는 권영우의 무제 연작은 자연 그 자체로서의 추상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작품 제목을 줄곧 무제로 칭하는 권영우는 조물주는 만물을 만들었지만 이름은 붙이지 않았다. 자연 그 자체가 곧 추상이다라고 말하며 특정 대상을 상기시키기보다는 그저 자연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동양적 재료인 한지를 활용하여 제시합니다. 이처럼 그림을 그리는 대신 자신의 손과 직접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종이를 찍고 붙이고 구멍을 내는 권영우의 물리적인 작업 방식은 신체적 행위와 종이가 지닌 고유한 물질성을 결합하여 그만의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성합니다. 이우환 작가님은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개념 미술을 동양적인 정서와 결합하여 동서에게 철학이 공존하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철학적 논의를 함의한 그의 작품은 동양 사상을 통해 미니멀리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을 넘어 범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인식 작가님. 곽인식은 서양화 중심의 주류 미술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입체와 오브제, 공간에 관한 실험을 하며 물질의 존재를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곽인식은 철사, 돌, 석고 등 다양한 물질을 화면에 부착했던 이전식의 작품 성향에서 벗어나 일본의 전통 종이인 화지 위에 작은 타원형의 형태를 연속적으로 중첩한 채묵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도상봉 작가님은 차분한 색조와 부드러운 필치로 한국 고유의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했던 도자기의 샘을 뜻하는 그의 호, 도천에서 엿볼 수 있듯 조선의 백자의 애착을 갖고 이를 소재로 한 정물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고영훈 작가님. 한국 극사실주의 대표 작가인 고영훈의 화면 속 도자기들은 실제와 가깝게 그려졌지만 이는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작가의 눈으로 포착하여 재가공된 이미지입니다. 고영훈의 도자 회화는 아무것도 없는 백색의 배경에 대상과 그림자만을 그려넣어 마치 빈 공간에 도자기가 떠있는 듯한 착각을 자아냅니다. 도자기 자체를 사실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단지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도자기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고영훈의 회화는 예술에서의 재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며 나아가 세계의 근본 원리와 같은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강익중 작가님. 강익중의 달 항아리는 민족 통일과 인류,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의 설치 과정에서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어 기울어진 모습을 보고
달항아리를 떠올렸습니다. 달항아리는 한 번의 물레로 성형하기가 까다로워 상반부와 하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하는 기법으로 제작되는데 작가는 이처럼 불완전한 것들이 하나를 이루는 접합 기법에서 모티브를 얻어 갈라진 두 개의 상반된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융합, 나아가 평화에 대한 염원을 표현합니다. 럭셔리의 마지막 주제인 Timeless Luxury, Classic and Eternal, 하얀 테토에 담청빛을 머금은 유약을 발라 탄생한 절대 미감의 달 항아리, 절제와 담백함을 품은 조선 백자로 럭셔리의 진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백자는 예로부터 흙과 사람이 물화일체가 되어 그 형태를 이루고 불과 바람의 힘이 그를 도와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비로소 천년 도공의 눈길과 미감의 택함을 받아 완성된다고 하여 귀하게 여겨진 달 항아리입니다. 조선 백자의 말로 조선시대 왕실의 품위와 고귀한 선비들이 추구한 덕목과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화면을 통해 선보이는 달 항아리는 구연부가 낮고 살짝 외반되어 자연스러움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식 없이 깨끗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으며 작고 둥그스름한 형태가 매우 단아한 것이 특징입니다. 순백에 깃든 절제성과 넉넉한 기품에서 우러나오는 백자 고유의 미적 각질을 통해 깊은 역사와 그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달 항아리는 한국의 전체성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 유산입니다. 서울미술관인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모든 전시를 둘러보면 자연스럽게 석파정과 연결되어 전시의 마무리를 석파정을 둘러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것 또한 서울미술관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석파정, 물과 구름이 감싸는 집이라 명명된 석파정은 조선의 왕이 선택한 왕의 공간입니다. 굴곡진 역사의 흐름과 비바람을 견뎌낸 노성과 건축물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존귀한 공예품 같은 집.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은 이곳을 행전이나 행궁시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였고 집을 둘러싸고 있는 빼어난 산수와 계곡, 사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어내는 궁극의 절경 앞에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국사와 쉼이 모두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석파정은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대 문화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97년 흥성대원군 별서인수를 필두로 연구 보존 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2012년 서울미술관을 개관하며 한국과 세계의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풍요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눈이 많이 온 뒤여서 안쪽 깊숙한 탐방로는 통제되었지만 산에 펼쳐진 아름다운 설경을 바라보며 서울미술관의 작품에 대한 여운과 사색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암동은 광화문에서 차로는 15분 안팎이면 닿을 수 있는데요.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 머물렀던 공간과 서울미술관의 높은 수준의 큐레이션 작품들을 함께 둘러보신다면 왜 제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암동을 찾고 있는지 와무니 여러분들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의 미술관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보암동의 미술관들을 방문할 때면 저는 마무리로 꼭 이곳에 들려 좋아하는 원두를 선택하고 드립커피를 한 잔 마시며 한두 시간 책을 보고 오곤 합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미술관에서 언덕으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클럽 에스프레소입니다. 1990년부터 영업을 시작해온 클럽 에스프레소는 모암동의 터줏대감 카페입니다. 커피 맛이 좋기로 유명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클럽 블렌드와 문 브랜드 커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주 찾으셔서 문 블렌드가 탄생했다고 하네요. 대표 메뉴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와 시음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 입맛에 맞게 선택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목수셔서 다양한 가구들과 가게 곳곳에 놓인 오랜 세월의 흔적을 찾아보며 커피 한 잔과 함께 고즈넉한 운치를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내부에는 다양한 원두와 드립백, 각종 커피 용품들을 판매 중이어서 함께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눈이 오는 날이어서 서울 시내에서 가까운 곳인 부암동은 잠시 서울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즈넉한 운치를 느끼고 싶으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리는 공간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카페 바로 옆에는 서울시대 4소문 중에 하나인 창의문도 바로 옆에 있어서 창의문에서 기념사진을 남기시는 것도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였습니다.